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점검반 회의를 열고 북한 미사일 발사의 금융시장과 실물경제에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북한은 오늘 오전 6시 57분께 평양시 순안 일대에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 해상으로 불상의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고, 이에 따라 북한 리스크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 실물경제 관계기관 간 공조체계를 강화해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철저히 대응키로 뜻을 모은 겁니다. 또 시장 불안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거나 확대하면 비상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드 보복을 견디지 못하고 롯데마트가 중국에서 사실상 떠나는 수순에 들어간 가운데 현지에 진출한 다른 기업들로 철수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마트는 이미 중국 사업을 접기로 하고 연내 철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고, 화장품과 식품 등 소비재 기업들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등을 비롯한 제조업 쪽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은 이제 개별 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타격을 받는 업종도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동통신 선택약정을 체결한 고객의 요금 할인 혜택이 기존 20%에서 25%로 상향 조정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어제 열린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신비 부담 경감 대책을 보고했습니다. 신규 가입자는 물론이고 기존 20% 요금 할인 약정을 맺은 가입자도 남은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위약금 없이 25% 요금 할인 약정으로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최근 발간한 가공식품 마켓 리포트를 보면 설 명절이 있던 올 1분기 밀가루 소매시장 매출액은 97억 1천여만 원으로 100억 원 미만으로 하락했습니다. 지난해 1분기에 108억 9천여만 원보다 10% 감소했고 2년 전인 2015년 1분기보다는 27%나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는 설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대목에 전, 만두 등의 요리를 집에서 직접 해먹는 비중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서정덕입니다. 오늘 6시 57분께 북한이 또 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렸다라는 소식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잠잠하던 북한이 미사일을 쏘아 올린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증시는 생각보다 움직임이 좀 적습니다. 변동폭도 크지 않고요. 환율, 채권시장 역시 움직임이 적은데 이게 지정학적 리스크에 우리 시장에 어느 정도 내성이 생긴 데다가 변동성도 좀 적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갈피를 잡아야 할지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초점 어디다 둬야 되는가 이 의견이 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그런데 9월 FOMC 회의 다음 주를 좀 주목하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통화정책 결정이 불확실성 해소 측면과 향후 외국인의 투자 그리고 국내 금리 결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접적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FOMC 회의에선 금리 동결이 우세하지만 향후에 금리가 언제 인상되는가 이것에 대한 힌트가 분명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봐야 된다. 이런 중론들이 모이고 있는 거겠죠. 참 손대기 어려운 시장일 겁니다. 특히 악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지수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밀리거나 어느 정도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장 내일장에서 한 주 마무리 잘 해보시고요. 다음 주에 주간 전략들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코스피 시장 변동 상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2374포인트 정도에서 움직이네요. 2.74포인트 하락하고 0.12% 소폭 하락에 그치고 있습니다. 최근에 북핵 리스크 혹은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에 이 정도까지 변동성이 적었던 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의외로 많이 잠잠한 모습들을 보이다 보니 시장에서도 너무 잠잠한 것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정도입니다. 외국인은 하지만 지금 팔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시 잠시 뒤에 보도록 하고요. 일중흐름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중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좀 밀렸습니다. 2365포인트까지 밀렸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낙폭 회복하면서 오히려 약보합권까지 지금 올라오고 있고 이대로 가면 강보합권 혹은 상승 전환도 가능해 보이는 코스피 지수입니다. 장 초반에 낙폭 거의 다 회복을 하고 이런 패턴들은 비슷한데 출렁거리는 패턴은 비슷한데 낙폭 자체가 적었다 그리고 변동성 자체가 위아래 적다 오늘 장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이 팝니다. 외국인이 1,497억 원 팔고 기관도 214억 원 팝니다. 하지만 개인이 1,418억 원. 개인은 학습 효과가 좀 나오고 있죠. 지수가 빠지거나 이런 리스크가 나오면 이제 오히려 담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연기금이 41억 원 사고 나머지 주체 모두 팝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할까요? 시총 상위주들 오늘 IT주도 오늘도 오릅니다. 외국인들을 선별적 매수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 강보합, SK하이닉스도 0.78% 오릅니다. 현대차 지금 1% 정도 빠지고요. LG화학도 낙폭 많이 회복하면서 40만 원대 다시 회복하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6위부터 10위 만나보도록 하죠. 포스코 2.94% 빠지고요. 한전도 빠집니다. 네이버 어제 좀 급등이 나왔었는데 오늘은 잠시 쉬어가고 삼성물산도 13만 원 회복이 어렵습니다. 신한지주 1% 상승. 다음 살펴볼까요? 오늘 금융주들 올라갑니다. KB금융은 보합이지만 삼성생명 1,000원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도 견조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500원 정도 상승하고요. 현대모비스도 상승합니다. SK텔레콤 3.72% 상승 흐름. 오랜만에 3%가 넘는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이제 코스닥 시장을 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닥 시장은 668포인트대까지 올라가네요. 0.44% 상승. 코스피와 코스닥이 좀 선별적으로 다르게 움직이는 상황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은 665포인트 저점이고 고점은 668포인트입니다. 현재 부근도 고점 부근인데 오늘 낙폭 거의 없었고요. 다 회복하고 지금 오히려 상승 흐름들 가져가고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는 코스닥 지수입니다. 힘 좋아 보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볼 텐데 개인이 조금 전에 매도해서 매수를 전환했고 1억 원 순매수 잡힙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하고요. 기관은 17억 원 파는데 연기금이 134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외국인이 코스닥 시장에서 이달 들어서 지속적으로 하락장에서도 거래소와는 다르게 코스닥은 사고 있다. 이 부분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바로 살펴볼 텐데 오늘 셀트리온이 많이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7%가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덩달아 2% 올라갑니다. 메디톡스, 신라젠, CJNM 모두 올라가고 신라젠 같은 경우에 상승폭을 조금 줄여나가는 모습입니다. 6위부터 10위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슈젤 빠지고요. 코미판 빠지고 SK머티리얼즈는 2.87% 빠집니다. 로엔바이로메드는 소폭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죠. 포스코캠텍, 컴투스, SFA 올라가는데 SFA가 어느새 4만 원이 지금 돌파를 했고요. 오늘도 상승합니다. 나노스 이 거래일 전에는 상승폭이 컸는데 어제 조정 나오고 오늘도 조정 나옵니다. 원익 IPS는 약보합권 지금 전환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32원 70전 강보합권이고요. 지금 거의 움직임이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양 시장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슈 좀 짚어보도록 하죠. NH투자증권 조현주 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연구원님 오늘 사실 북한 미사일 발사가 장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증시도 많이 밀리는 거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뭐 시작부터 많이 안 밀렸고요. 낙폭 거의 다 회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때요? 이거 시장에서 북핵 리스크나 아니면 미사일 발사 리스크를 좀 이제 줄여서 보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좀 악재로 작용할 만한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런 부분에 좀 시장이 강하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학습 효과가 좀 발휘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오전 6시 57분에 북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이 발포가 되었었는데요. 이 미사일 최대 고도는 770km 그리고 비행거리는 한 3,700여 km로 중거리급 탄도미사일입니다. 8월 29일 날 발사되고 난 뒤에 17일 만에 발사가 되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좀 강하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외국인은 좀 매도세가 좀 지속되면서 상승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지만요. 일단 북핵에 대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장기전이다 보니까 시장은 학습 효과를 좀 발휘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을 미국이 이제 11월쯤에 순방을 할 예정인데요. 그때 어떤 대북 제재를 좀 요구할지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또다시 이런 북핵 문제가 돌발 악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분간은 이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장기적인 이슈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크게
반영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대내적인 거는 북핵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시장에서 또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었던 게 바로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부분도 크게 시장은 반영을 하지 않고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현재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기준금리 확률 9월 달이 10% 정도, 그리고 12월이 51%입니다. 어제가 9월이 0%였고 어제 12월 인상 확률이 36%였기 때문에 하루 만에 굉장히 많은 수치가 올라온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오히려 실적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의 그런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 확률이 좀 오늘 급하게 오른 이유는 아무래도 미국 경제지표가 좀 호조를 보였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 전월 대비해서 0.4% 상승하면서 시장 예상치인 0.3%를 좀 상회를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한 1.9% 수준입니다.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280.4만 건 기록하면서 예상치였던 30만 명을 하회한 수준이고요. 결국에는 물가랑 노동지표 모두 개선하면서 미국 시장에 좀 강세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은데요. 달러 흐름을 좀 보면 장 초반에는 이런 경제지표 호조를 반영하면서 상승을 했지만요. 다시 하락세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달러 약세 기조가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라는 뜻은 결국에는 이 테이퍼링 정책은 좀 완만하게 진행될 거다라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라고 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중요한 일정 말씀해 주신 건 FOMC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예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하고요. 큰 그림으로 전략 어떤 식으로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일단 9월 다음 주 가장 중요한 이벤트는 FOMC 회의인데요. 9월 달에는 자산 축소 규모를 한 100억 달러로 좀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3개월마다 100억 달러를 좀 증가하고 13번째 월부터는 한 500억 달러로 좀 유지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런 자산 축소 부분은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을 한 부분이고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는 부분은 점도표 하향 조정 여부입니다. 금융시장 같은 경우는 이 점도표가 하향 조정이 될 경우에는 오히려 완화적 통화 정책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좀 더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호재로 좀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ECB 같은 경우는 10월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유로 강세에 대한 우려 때문에 테이퍼링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300에서 400억.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런 글로벌 유동성은 여전히 풍부한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다음 주에도 좀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런 풍부한 유동성 장세에서 시장이 상승할 때 저희가 좀 봐야 되는 전략 같은 경우는 실적이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고 최근에 삼성전자 컨센서스가 2분기도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IT 업종으로 좀 당분간 수급이 쏠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주도주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도 IT 업종 좀 매수 전략 추천드리고 있고요. 오히려 소재 산업재 같은 경우는 좀 숨고르기 과정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소재 산업재보다는 IT 금융 쪽 저희는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NH투자증권 투자전략팀의 조현주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바로 이어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습니다. 소장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또 도발을 지금 감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증시도 영향이 분명히 있고요. 오늘 그렇게 변동폭은 크진 않지만 주변국에 또 영향을 많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북아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는데 중국 경기 보니까 증시 통화 가치가 동시에 올라가는 경기 증시 통화 이걸 트리플 강세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저희가 바라봐야 될까요? 네, 중국 경제 같은 경우에는 2011년 2분기부터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 하락하는 수축 국면에 들어갔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5년 6개월 만에
작년부터 세계 경제가 4차 산업혁명을 시작으로 회복이 되면서 중국 경제도 올해 1분기, 2분기 모두 6.9%의 경기 확장 국면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하반기부터 세계 IT 사이클에 따라서 수출이 크게 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생산 조정 밸런스가 좀 호전이 되면서 철강 등 소재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도 늘어나고요. 기업들이 재고를 쌓으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8월 달에 고정자산 투자라든지 소매 판매는 줄었지만 산업 생산은 오히려 계속 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그 개인 소비도 좀 좋아지면서 트리플 강세를 지금 만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반기 특히 이제 3분기 성장률이라든지 4분기 성장률은 완만하게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이시는데요.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치 계절에 들어가면서 중앙 정부의 고위 인사뿐만 아니라 지방 성시의 간부들이 내년 3월 달까지 줄줄이 인사 이동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사 교체에 따라서 투자나 생산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은행 대출도 줄다 보니까 소비도 조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경기 연착륙은 분명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릴 만큼 우리 시장의 중국 관련주들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은 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근데 중국 수출은 보니까 8월 들어서 지금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위축되는 모습인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선행지표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알고 있는 이 시점에 중국의 수출이 왜 둔화가 됐는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어봐야 될 만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8월 중국의 수출 증가율을 보면은 플러스 5.5%로 2개월 연속 둔화됐는데요. 수출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이어서 횡보세를 보였고요. 신규 수주 지수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연속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6월달 이후부터 주요 통화에 대해서 위엔화가 빠르게 절상됐던 게 결정적인 원인을 준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지난 주말까지 위엔화 같은 경우에는 7% 정도 올해 들어서 절상이 됐습니다. 작년에 6.5% 절하하고는 전혀 반대 움직임이 수출에 악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중국 수출의 75%가 중간재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수출이 줄기 한 달 전부터 미리 줄기 시작합니다. 이 때문에 중국이 현재 외환 보유가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요. 또 위안화와 관련된 기준가 산정을 엄격하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중국과 관련 수출주들에게는 좀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면 중국 정부에서도 또 위안화 가지고 좀 움직임을 줄 것 같은데 위안화 절하에 결국엔 뭐 나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도 들리는데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금융시장 안정,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가장 최우선 정책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위엔화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7% 정도 절상이 됐는데요. 이제 문제는 1달러에 6.58위엔 정도가 되다 보니까 봉제라든지 중국의 그 가공 무역하는 기업들이 지금 상당히 경영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수출 경쟁력이 약화가 계속된다면은 아무래도 위엔화 같은 경우는 서서히 절하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위엔화가 고평가되다 보니까 환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들 특히 중국 안에 한머니들 같은 경우에도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강한데요. 이 때문에 당대 이후 그러니까 10월 18일 이후에는 중국이 환율 변동폭을 현재 하루 상하 2%에서 3%로 확대시켜주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앞으로 환율 절하가 좀 지속이 된다면은 미국은 또 환율 조작국 지정이라든지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하는 이런 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앞으로 그 중국과 미국 간의 그 무역이라든지 통상 부분과 관련된 갈등도 그렇게 쉽게 수그러들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미중 간의 대립도 저희가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미국 정부가 북한 2차 제재 시동을 걸지 않았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12개 주요 은행을 정조준하고 있는데 북한과 거래하는
결국엔 중국을 지금 정조준하고 있는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의 체크 포인트는 어디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까지 유엔에서는 9차례 제재안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그 실제 제재 목표보다는 압박 강도가 상당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주요 그 외화 수입원이라고 할 수 있는 2조 원 규모의 그 석탄 밀수출 부분이 지금 빠져 있고요. 원유 공급 중단뿐만 아니라 김정은에 대한 자산 동결, 여행 금지가 빠져 있기 때문에 무늬만 제재 형태로는 현재 그 북한의 핵이라든지 미사일 포기를 이끌어낼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BDA식 그 제재를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그 조서 북한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유리하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요. 특히 그 중국이라든지 북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금융 부분에 취약하기 때문에 가볍게 팔을 비틀어도 중국이 비명을 지르고 놀랄만한 그 쇼크를 줄 수 있는 게 이런 BDA식 방식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카드로다가 계속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보입니다. 자, 이제 공은 중국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압박에 들어간다면 중국도 반응을 보일 텐데 중국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지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게 금융 부분입니다. 세계는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죠. 자유무역 체제 그리고 달러로 거래되는 금융 시스템에 의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는 자체는 좀 불가능합니다. 수치상으로 보더라도요.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미 달러로 거래되는 외화는 전체 거래 44%를 차지합니다. 은행 대출은 53%, 그리고 채권 발행은 76%일 정도로 일방적으로 미 달러 의존도가 높다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쫓겨났을 경우에는 세계은행의 협조도 받기 어려워지고요. 중국이 주도하는 원조 사업뿐만 아니라 국제금융 공조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중국 은행들에 대한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되고요. 또 위엔화의 국제화뿐만 아니라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성강통, 후강통, 채권 통과 관련해서도 외국인들의 자금 유입이 상당히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 같은 경우에 중국에다가 2조 달러 정도 자금을 대출해주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CD 형태로 해서 30억에서 한 5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 있는데 빠르게 이 자금들이 회수한다면 중국의 유동성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 버블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의 이런 취약점을 분명히 알고서 이번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한중 관계를 한번 짚어봐야 되는데 오늘 저희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전해드리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마트는 이미 철수를 연내한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고 롯데마트도 결국에는 많은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철수를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 제조업을 하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뿐만이 아니라 아모레퍼시픽 다 힘든 것 같은데 근데 추가적으로 철수하는 기업이 더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10년간 중국에 공들여서 이룩한 사업들을 철수한다는 게 그렇게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더 이상 버틸 힘이 부족해서 그런데요.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K커피라든지 K프랜차이즈, K푸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속속 철수를 하고 있고요. 또한 한때 현지화의 대표 사례로 꼽았던 CJ E&M 그리고 CJ 오쇼핑, 현대쇼핑 같은 경우에도 중국 법인의 인력을 대폭 축소를 해서 사실상 휴업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8월까지 중국의 농식품 수출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도 한 7% 정도 감소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중국 현대차 그룹의 합작사인 베이징 기차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업체 145개 그리고 중국의 공장을 갖고 있는 289개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20% 납품 가격 인하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이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앞으로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업들이 더 많아질 수가 있어 보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 대응도 좀 절실한 순간인데 어떤 식으로 대응해 나가는 게 그나마 좀 피해를 줄여나갈 수 있는 묘안일까요? 아무래도 중국 같은 경우에 이런 비관세 장벽을 이용한 압박에 대해서 우리 같은 경우는 세계 무역기구라든지 투자자 국가
그간 그 소송 제도를 통해서 맞대응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투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도 전쟁에서는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옵션으로 갖고 있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그 중국의 전방위적인 압력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대응 플랜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정부도 주요 현안을 협의한 한중 간의 상시 대화 채널이라든지 고위급 대화는 물론이고 민간까지 포함한 1.5트랙의 전략 대화를 연례적으로 개최하면서 갈등을 좀 완화시켜주는 이런 전략적인 그 정책들을 추진해야 될 시점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릴 텐데요. 2부에서는 많은 종목 짚어보는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상담까지 해결하는 시간 라이브 매매타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남겨주시면 되고요. 이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탐탐의 이재모 팀장, 동부증권 버머지점의 이영환 차장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